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발사 예정 기간을 하루 앞당긴 거를 봐서는 당연하게 연료 주입은 다 마쳤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발사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징후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이런 연료를 주입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연료 주입이 조금 저희들이 식별하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료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좋았는데 예. 이번 이제 새로 건립된 이 발사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식별하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연료 주입은 우리 전문가들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채 1시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98년도에 북한이 1차 이 미사일을 쐈을 때,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는 바로 하루 전날 주입을 했어요. 그런 것, 물론 지금보다 사이즈가 좀 작았지만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굳이 2, 3일 전에 이렇게 걸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통상 2월 2일 날 지금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5일부터 주입을 시작했다면 충분히 오늘도 발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어제 통보를 하기를 원래는 내일부터 25일 사이였었다가 오늘부터 14일까지로 이렇게 앞당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발사를 하는데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사하기 2달, 석 달 전부터 고려할 사항들, 계획 단계에서는 날짜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제 날짜가 임박해서는 다른 어떠한 이 고려 요소보다는 기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안정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최초에 8일부터 25일까지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7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한 데는 기상적인 요건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도 4차례까지 했고 로켓 발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발사 예정 기간을 앞당긴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게 총 5차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98년도부터 5차례 있었고 이번에 6차례 공식적으로는 됩니다만은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98년도와 2006년도에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다음 세 번째부터 이제 통보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했는데요. 앞서 있었던 3차, 4차, 5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보를 하고 하루 이틀 만에 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날짜를 앞으로 당긴 경우는 없었고 반대로 지난 이제 5차 때 같은 경우에 날짜를 정했다가 오히려 뒤로 느렸습니다. 느려서 마치 연기할 것 같이 한번 했다가 실제로는 바로 12월 10일부터 쏘겠다고 했다가 2012년 12월 10일 발표 날짜 3일 후에 발사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만약에 발사를 안 한다면 또 언제가 더 가능성이 있는 날짜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성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된다고 본다면 다른 고려 요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슈퍼볼 이야기도 하시고 생일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성공적으로 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이것이 강성대국이든지 아니면 당대의 성공이든지 또 26일 있을 김정은의 생일에 대한 축포이든지 어떤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기상상이고 그렇게 기상상을 봤을 때는 만약 오늘 못 쏘게 되면 내일 오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기상상만 보면 또 10일 정도쯤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발사를 할 때 한 3번 정도
그리고 저희 3-4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3번 네. 정도의 날짜를 잡게 되니까요. 통수 14일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상을 봤을 때 3번 정도 날짜를 잡으면 오늘, 내일 오전 좀 일찍까지 그리고 한 10일 이렇게 3번 정도가 가능한 날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아직 뭐 북한 이번에 발사할 로켓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그 위력이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그 마지막 2012년 12월 12일 날 쐈던 은하 3호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 사거리죠.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느냐. 그 다음, 얼마나 무거운 것을 탑재해서 보낼 수 있느냐. 중량을 네. 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이제 위성을 보면 지난번에 위성은 약 한 100kg 밖에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미사일이다라고 했을 때 탄두, 핵을 실었을 때 100kg 밖에 못 실른다는 것은 사실 북한이 말하는 아무리 소형화를 시켜도 예. 핵무기를 실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것은 조금 더 중량을 올려서 최소한 500에서 600 예. 정도 중량을 올려야 될 것이고요. 또 사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발사했는 것이 한 10,000km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판단해서는 10,000km를 확실하게 그 사거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한 6에서 7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까지의 거리 10,000km 또는 넘어서 13,000km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그 미사일은 사거리와 중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발사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 발사대가 50m였고요. 이번에 67m입니다. 물론 발사대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사거리가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동창리가 아니라 저 무산리 있을 때도 발사대가 30m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비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사대가 커졌다는 것은 이 발사대 높이도 중요하지만 발사대의 직경도 중요합니다. 예. 이 직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이 미사일의 직경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예. 이 미사일의 직경이 바로 이 추력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마 그런 추력 그다음에 무게 이런 것을 좀 더 높이는 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거리가 13,000km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전역을 다 공격 목표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로켓의 낙하 지점을 보면 이게 사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 통보한 낙하 지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은하 3호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은하 3호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실제 각 그 연료단이라든가 부스가 떨어지는 위치는 지난 거리하고 비슷한데 단지 조금 달라진 것은 그 떨어지는 구역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력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1단, 2단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위치만 가지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거리가 늘었다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1단, 2단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3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날아가는 각도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지는 위치만 가지고 사거리가 그대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 현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고 발사를 누가 먼저 이게 경쟁적일 수가 있는데요. 예. 누가 먼저 이것을 알아내느냐죠. 근데 이제 뭐 경쟁을 한다기보다 이제 한미일은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발표됐을 때 한미일의 관련 회의가 또 화상 회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도 이지스함 그다음에 공군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고 또 일본도 지금 이지스함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인공위성을 총동원해서 또 이 한미일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어느 시점에 발사를 할 것이냐, 발사 징후를 빨리 포착하고 또 이것을 빨리 이제 사항을 전파하는 예.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 시점에서 이제 언제 로켓을 쏘아 올리면 그걸 탐지하는 능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지스함에서 그 탐지 능력이 가능한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지스함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레이더하고 다른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 이 레이더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은 공중의 물체들을 아주 잘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레이더라는 것은 이게 선회를 하기 때문에 예. 예,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쉽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쉽게 말하면 3차원 레이더면서 각 센서들이 하나하나가 다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예. 설명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빨리 포착을 해서 놓치질 않습니다. 예. 이런 이 멀리까지 또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지스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 갖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네. 거,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같은 것들은 지난 2012년에도 채 한 120초 2분 내에 이 우리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가 잡았던 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이지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탐지 자산으로 충분히 빨리 잡을 수, 식별하고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